매냐 이런 것들이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 매각의 첫 번째 이유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의경매냐 강제경매 이런 것들이 그 법원의 내용에서는 입찰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지만 권리를 찾고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강제경매는 일단 강제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러니까 우리 권리 배울 때 채권하고 물권하고 배웠잖아요, 그죠? 채권은 우리가 이제 채무자가 있고요.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한 채권자에는 채무자에는 채권자가 A라는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C라는 채권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는 물권적 권리일 수도 있고 채권적 권리도 있고 또다시 물권적 권리도 있어요.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강제적으로 판결이나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 채권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 같은 거, 그리고 요즘 차용증 안 써도 송금 확인서만 갖고도 충분히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게 확인 증빙이 되잖아요. 그렇게 있으면서 채무자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어떤 일반적인 근저당권자가 아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주면서 A라는 채권자가 돈을 만약에 5천만 원을 빌려줬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내 돈을 이 채권자들이나 채무자들이 보면 대체로 돈을 빌려주면 5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처음에 이자를 잘 갚잖아요, 그죠? 갚다가 안 갚거나 원금을 변제할 때가 됐는데 그때 원금을 안 갚거나 슬슬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런 식으로 슬슬 피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 채권자는 내가 송금 증명서가 있는 송금한 내역이 있는데 차용증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왜 내 돈 안 주냐고 이제 따지게 돼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자기가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었고,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그때서야 그러면 너 돈 안 주면 내가 너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주니까 그럼 내가 너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한다 라고 말은 안 하죠. 그냥 압류를 하죠. 그죠? 압류를 가압류 등기는 신청 등기예요. 그래서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처음부터 확정 판결이 있으면 압류를 해버리지만 이 사람이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이 사람 재산이 있는 건 아는데 이걸 팔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확정 판결 받기 전에 가압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죠? 가압류를 해놓고 이제 이거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요. 그죠? 정말 지급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하고 둘이 간에 공증으로 증서를 주고받는다든지 화해 조서를 만든다든지 법원이 이 사람한테 줄 돈이 있다는 내용을 가압류를 설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 확정 판결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 그러죠. 이 집행할 수 있는 지급해라. 법원에다가 내가 가압류를 신청해서 설정해 놓고 이 채무자한테 돈을, 만약에 아까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돈을 빌렸어요. 그죠? 빌렸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자만 갖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따로 줬어요. 얼마를 줬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돈을 상환한 것도 있고 이자로 변제한 것도 있고 일부 상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원인 서류는 5천만 원을 처음에 송금했던 그 서류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용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1,000만 원 갚은 거를 감액해가지고 다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쫙 갖고 있다가 언제 주고 일부 주고 안 주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사람은 가압류를 설정할 당시에는 처음에 갖고 있었던 채권의 원인 서류를 가지고 일단 가압류를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이 가압류 등기가 되죠. 그죠?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등기가 되면 이 채무자하고 이제 따지겠죠. 나 사실은 1,000만 원 갚아줬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4천만 원을 지급해라. 아니면 우리 둘이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공증서 가지고 내가 1,000만 원
갚은 거 빼고 4천만 원 갚는 걸로 공증을 쓰자. 뭐 공증 문서를 만든다든지 법원에다 뭐 줬더니 내가 그 1천만 원을 갚았는데 그거 뭐 반은 변제해 주기로 했다. 이자를 잘 줘서 막 서로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뭐 서로 화해를 해라. 뭐 조서를 작성하든 이래가지고 어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가압류 요 권리만 갖고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요거에 대한 확정 판결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요걸로 같이 경매를 신청하는 게 강제 경매입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는 처음부터 이 채권자가 처음부터 네 집을 팔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너를 믿고 채권이라서 사람을 믿고 상대적으로 그죠? 청구하고 있는 권리였는데 네가 안 갚으니까 내가 이제서야 너의 집을 압류해 가지고 너의 집을 매각해 가지고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강제적인 뜻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임의경매는 돈을 빌려받을 때 처음부터 내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집을 팔아서 네 돈을 가져가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했어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근저당권이죠. 그죠? 우리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뭐 LTV 70 해가지고 뭐 3억짜리 집에 37, 22, 2억 1천만 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2억 1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등기부등본상에 그 대출을 받을 당시에 70%면 앞에 뭐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이 뭐 세금도 다 낸 사람이고 뭐 이런 어떤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가 대출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때서야 이 부동산 이제 경매를 넣는 거지. 이자를 계속 갖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계속 하고 있으면 경매를 넣진 않아요. 그런데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하고 예전에는요. 우리가 민사집행법이 2002년서부터 만들어져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강제 경매가 되게 많았어요. 다툼에 의해서 네가 안 주니까 내가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이런 비율. 근데 우리가 2002년에 2002년 7월 1일이죠. 7월 1일 맞나? 2002년 7월 1일 요때부터 민사집행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우리 부동산이 그 2002년 그거보다 이전에는요.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문화가 정서가 아직 많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누구한테 보증을 쓰거나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자기 재산을 보증을 쓰거나 이래가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른 여파의 그런 채권이 물리다 보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외환위기도 97년에 우리가 1997년 말에 이제 IMF 위기가 왔죠. 금융위기가.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 우리 예전부터 아주 예전엔 잘 모르지만 제가 경매 입문하고 나서부터는 부동산 1997년 외환위기 때 부동산이 88년부터 쭉 올랐다 그러면 오르다가 금융위기가 있었던 IMF 위기 때 부동산이 진짜 많이 떨어졌었어요. 여러분들 97년에 뭐 하고 계셨어요? 97년에? 태어나셨어요? 97년에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지금 우리 정도 연배만 돼도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되게 많았고요. 그죠? 구조조정 이런 걸로 회사 그만둔 사람 많았고,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오다가 정체에 있다가 정말 떨어져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97년에는 집 전세 보증금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나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는 어떻게 해요? 집 보증금 받아가지고 전 임차인한테 주고 다음 임차인 받아서 이렇게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원래 2천만 원 하던 전세가 1,500만 원 떨어진 거야. 그럼 내가 500만 원 보태서 돈을 내줘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 걸 저는 97년에 정말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